제가 보기에는 한 7, 80이면 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네네. 뭐 조금 더 떨어지든가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경기 둔화 이거는 올 수가 있는데 네. 네,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그동안 네. 혹시 잘 지내셨나요? 네. 예, 잘 지냈는데 주식이 이 시장이 참 어려워서 주식 면에서는 뭐 잘 지낸 것도 없죠. 그렇죠. 시장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예. 사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역시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예.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시장을 아예 안 들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또 경제 상황이라든지 주식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어느 정도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대표님의 또 시선은 어떠신지 한번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까지 좀 안 좋았다가 그러다가 한 7월 초까지 그때 바닥을 찍고 한 8월 중순까지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또 뭐 여기저기에서 뭐 잭슨홀 하면서 뭐 인플레이션 하면서 다시금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에 와 있는데 현재 이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좀 전저점을 또 한번 뭐 뚫을 수 있는 그런 뭐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저점을 뚫는 게 아니라 네. 구멍을 내는 거죠. 그죠? 뚫는 거는 위로 뚫어야 되는데 이 아래를 터치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전저점이 이제 2,300포인트니까 그렇죠.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가장 단편적으로 이제 미국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에 코스피가 6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가 그래도 38포인트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제 상승분의 3분의 2를 토해낸 거죠. 어제 60포인트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서 지난번 한 2,350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7, 80이면 끝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 조금 더 떨어지든가 그러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바닥을 그러니까 우리가 쌍바닥이라 그러면 제일 좋은데 쌍바닥까지는 안 가고 저점이 조금 높은 상태로 해가지고 바닥 다지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잘 아시다시피 오늘 폭락한 이유가 이 CPI 지수는 예측보다 조금 높죠. 그러니까 뭐 8.1%를 생각했는데 8.3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근원물가 지수 다시 말해서 근간이 되는 이 임대료 있죠. 우리나라하고 틀리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 월세다 보니까는 월세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 이제 에너지 값이 이제 이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시킨 가장 큰 원인인데 그런데 이제 유가는 조금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많게는 뭐 브렌트유나 서부 텍사스유나 그 120불, 130불까지 갔다가 지금 90불 초반, 80불 후반 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우리 휘발유나 주유하다 보면 그 기름값이 좀 떨어졌잖아요. 지난번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2,000 배럴당 휘발유도 2,000원이 넘었고 2,100원, 200원까지 갔었는데 경유 같은 경우도 지금은 1,700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도 있지만은 아무튼 유가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곡물 가격도 조금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그 임대료 그게 후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타격을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발적으로 늦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식당에 뭐 안 오른 게 없죠. 전체가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2번 했죠.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0.75, 0.75 했는데
요번에 20일, 23일 날에 하는 거기에서도 역시 0.75를 하지 않느냐. 또는 이제 울트라 스텝 1%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전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빅 스텝 그러더니만은 이게 이제 용어가 바뀌어서 자이언트 스텝 그거 네. 가지고서도 안 되니까 울트라 스텝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까봐 그 우려로 해서 폭락을 한 거거든요. 그러더라도 그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도 미국의 나스닥이 지난번에 1,500포인트대, 1,600포인트 거기가 저점이거든요. 거기에서 13,3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네. 회복을 하다가 요번에 이제 12,000포인트를 깨고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아직 저점하고는 거리가 갭이 있죠. 그러고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디고 이렇게 하다 보면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 네,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그 실적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평가할 때 PBR이나 PER이나 뭐 이런 거 그런 지표로 봐도 역사적인 저점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물론 과거 실적이죠. 과거. 네. 작년 실적이 좋았던 거고 네네. 올해 같이 이제 이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것이 이제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제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미국에서 며칠 동안 우리 추석 연휴로 해서 쉬는 시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3일 연차 꽤 올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 방에 그냥 어제 코스피가 60포인트씩 그래서 그 무거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가 4%대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지표라든가 환경만 개선이 되면 급상승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급상승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는 진짜 소폭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럼 더 빠진다. 약간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 경기 침체되고 그러고 물건이 쌓여가지고 재고가 안 나가고 그러면 물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완화가 되니까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반등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상쇄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경기 침체가 경기 둔화 이거는 올 수가 있는데 옛날처럼 뭐 대공황 있잖아요. 그런 건 안 오고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안 오고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죠. 올 수는 있는데 요즘에 이제 2000년 들어서 경기 사이클 있잖아요. 그게 엄청 빨라요. 엄청. 그래서 산업 사이클이 2년 주기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데 2년도 안 돼요, 요즘.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막 그랬다가 또 지금 금리 인상 막 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어느 순간에 바뀔지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은 금리를 이제 자이언트 스텝으로 2번씩 올렸는데도 이게 이 물가가 잡힐 생각을 아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 거는 유동성이 뭐 많이 풀린 거는 다 마찬가지에다가 저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 촉발을 시킨 거죠, 그게. 그거에서 에너지 값이 급등을 하면서 그거를 유발을 시켜가지고 임금 상승까지 이제는 전부 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혹시라도 그 경기 침체나 둔화가 온다고 하면 재고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 하다 보면은 이제 생산을 안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순간 어떻게 돼요? 물건값 떨어지고 그리고 재고가 다 없어지면 또 생산을 해놔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주식시장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될 것 같지는 않고 일순간적으로 한순간 정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자체를 이렇게 크게 큰 사이클로 보면 인구가 둔화되고 그 급속히 감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30년 뒤 그러면 진짜 암울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년 뒤 이렇게 되면 지금 통계로 나온 거 보면 2050년 되면 경기도 인구가 사라진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그 저희 때 대학 입시 볼 때 뭐 80만, 100만 이랬었거든요. 요즘에 네. 수능 보는 학생 수가 3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엄청 많이 줄은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게 만약에 되면 진짜 뭐 부동산 값도 떨어지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절대적으로. 그러니까요. 일자리 뭐 어떻게 창출해내기도 좀 그 경제적으로 활력 있게 돌아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는 다음 문제고 지금 자체로는 내년에 그거를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종식이나 종전이 되면 인플레이션도 에너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촉발이 네. 된 게 그렇게 되면은 술술술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도 좀 완화가 될 거고 네. 곡물도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이렇게 봉쇄를 하면서 또 다른 데 세계 곡창지대가 이제 가뭄 현상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스태그플레이션 식으로 식탁의 물가가 다 올라가고 막 이랬는데 아무튼 하나씩 이제 좀 지나면서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고 네. 조금 지나도록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문제죠. 심각한 문제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악재 나올 네. 건 사실 거의 다 나온 상황이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미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뭐 경기 침체 온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그런 약간 순작용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대폭락한다라기보다는 그거는 거의 없을 거로 제가 보기에. 네. 그래서 또 이제 그 세계사적으로 근세에 있어도 이렇게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돈이 풀리면서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맞물려져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그 전저점, 코스피 전저점이 2200포인트대였거든요. 2200, 300포인트. 네. 거기가 근 한 10년 정도 있었던데요. 맞아요. 10년.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그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를 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1300포인트대. 거기가 꼭지였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그 한국 종합주가지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환원을 시키면 노태우 대통령 때 그때 이제 1000포인트라는 걸 처음 찍었거든요. 그러고서 IMF 때 이제 폭락을 했다가 다시 또 1000 회복하고 1200까지 왔다가 또 1000 아래로 떨어지고 막 그게 그 10년 이상 엄청난 시간 동안에 거기에 이제 바닥을 다지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서 경제가 이제 이렇게 크게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여러 여건이 좋아가지고 2007년도에 처음으로 2000포인트를 넘었다가 또 2008년도 우리 미국 금융위기 때문에 1000포인트 밑에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그러고서 다시 또 2000포인트 회복하고 또 20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에
그 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2000포인트, 2200포인트를 어떻게 보면은 한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기본 실력이라고 지금 네네. 기본 체력이 그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웬만해서 깨지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300포인트 지난번에 왔던 게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뭐 다 맞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2300포인트 거기가 이제 완전 바닥이었던 거고 진바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점이 조금 높으면서 바닥 다지는 과정이지 않느냐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막 겁을 먹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바닥이 상당히 좀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윳돈이 있으면 약간 지금 상황에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가 이 투자자들은 전부 다 과거의 주식에 대한 잔상이 머릿속에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꾸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항상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왜 내 주식은 안 올라가느냐.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질린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때 그분이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주식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주식 환경, 이 산업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환경에 맞는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투자를 할 때 과거 잔상이 머무르지 말고 지금 앞으로 올라갈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떨어졌다고 또 사면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런 거에 염두에 두고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 7만 원에 물려있는 거는 안 팔고서 그냥 갖고 있거든요. 아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참. 추가로 사는 데는 제가 좀 주저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이 있으니까. 21선까지 쉴 때 그럴 때 조금 담궈봐라 이런 얘기죠.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세계 시장이 이제 한 600조 시장. 그래서 뭐 오늘 많이 빠진 그런 주식보다도 앞으로 어떤 주식이 유명할지 그런 것들을 또 대표님과 또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볼 텐데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형성한 상황이고 나중에 이제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가장 또 사이즈가 큰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반도체 기업을 다 합치면은 거의 한 시가총액 비중이 30% 정도 차지를 할 텐데 역시나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신저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혹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속 타고 답답한 일이죠. 저 역시 7만 원에 물려 있는 거는 안 팔고서 그냥 갖고 있거든요. 7만 원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7만 원에 이게 갈 수가 있나 하는 데는 저도 깜깜해요. 만약에 7만 원을 간다고 하면 지수가 최소한 2,700, 800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저도 답답해요. 근데 이제 꼭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하고의 연관성이 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지 올라가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복이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작년에 3분기 때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때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때부터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연말에 8만 원 갔었죠. 그래서 그 배당되고서 딱 8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떨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7만 원일 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했더니만 그 다음에 그냥 주가가 연초부터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6만 원도 깨지고서 내려왔는데 요번에 또 6만 몇천 원까지 왔었죠. 6만 3천 원, 6만 2,500원, 600원. 이 6만 3천 원까지 왔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되게 나빠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뭐 이중 바닥인데 지난번에 56,000원 바닥이었는데 거기를 깨고 내려갔었죠. 55,600원까지 왔다가 네. 그러니까 신저점이죠. 신저점. 네. 그러다가 어제 이제 2,000원 넘게 급등을 했다가 또 오늘 거기서 반은 또 퇴내고 그래서 57,000원대 있는데 아주 한참 걸릴 것 같아요. 한참. 반등한 데까지. 네. 그래서 한참 걸리는 게 기술적으로도 좀 완성이 돼야 되고 아무튼 그 외국인 기관에서 업황 자체가 뭐 이렇게 좀 괜찮아진다라는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지수들 관련주들이 이제 수요가 뭐 딸린다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고 좀 막 이 반도체를 막 많이 써야죠. 그래야지 이제 올라갈 텐데 아직은 그런 그 여건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도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니까 이제 그 가격대에서는 팔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추가로 사는 데는 제가 좀 주저하고 있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더 좋은 주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안 사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현금은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현금은 또 제한적이니까. 선택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역시 표현을 잘하시고. 그거 아주 중요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은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식 투자는 빨리 수익을 내면 좋죠. 네. 그거는 그 본능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올라가고 수익을 낼 주식들. 주식이 요즘에 되게 나쁜데 시장이 나쁜데도 요즘에도 많이 올라간 것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배터리 관련, 폐건전지 관련 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도 뭐 세계적인 업체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래가지고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특정한 종목에서 이것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은 투자자들이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면 투자하는데 이 한계가 있잖아요. 돈이. 그렇죠. 네. 돈이 일정 부분만 투자에 이렇게 쏠리기 때문에 종목이 한정되는 거예요. 과거에 돈이 많을 때는 네. 2차 전지 그러면 다 올라가고 맞아요. 메타버스 네. 그러면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그런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은 개별주장 비슷한 거예요. 개별주장.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섹터에서 특정 섹터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폐배터리 해도 폐배터리가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세력들이 개입이 된 특정한 종목들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캐치하면 또 그 나쁜 장에서도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차원에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제 해당 질문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리튬 가격 상승 그런 걸로 인해서 원래는 올해 한 상반기까지 2차 전지 그쪽이 계속해서 핫하다가 어차피 약간 비슷한 컨셉이죠. 폐배터리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여기에서 그런 중요한 소재 같은 것도 추출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강세고 오늘도 강세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4,000원에 산 주식이거든요. 와, 지금까지 갖고 계신가요? 아니죠. 그건 아닌데. 네. 요번에 오늘 그 3만 원이 넘었죠. 그게. 맞습니다. 3만 원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폐건전지 배터리 관련 그거를 매수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거나 이제 금양 같은 경우 원통형 배터리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폐배터리들도 있는데 이제 그쪽에 매수세가 쏠린 거죠. 네. 그리고 신규주들 두 종목 또 있잖아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네네. 잘하시네요. 관심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신규주들 같은 거는 또 보호예수가 혹시 풀리면 출렁거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비캠 같은 경우도 6만 원 했었는데 나오고서 그런데 지금 뭐 17만 원, 18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오른 줄 몰랐네요. 18만 원까지 갔으니까 한 3배 올라갔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다가 그냥 몰빵을 탁 했으면 여기에서 대박이 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장이 불안할 땐 또 많이도 못 사거든요. 그럼 맞아요. 네. 하기는 하는데, 항상. 근데 많이 가면 좀 쉬어야죠, 쉬어. 그래서 이제 코스모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프,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21선에서 조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21선까지 쉴 때, 그럴 때 조금 담궈봐라 이런 얘기죠. 어떤 주식든. 네네. 예,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도 원래 이제 경고 먹고서 한참 쉬었죠. 그래서 뭐 10,000원에서 12,000원 갔다가 지난주 추석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좀 제대로 주식을 못 봤는데 그날 20,000원도 찍었더라고요. 20,000원. 그렇다가 이제 어제 급락을 하니까는 어제 그제죠. 그러니까 첫 장이 어제죠, 어제. 네, 화요일 날. 네. 어제는 이제 매물들이 나와서 16,000원까지 떨어졌다가 15,950원을 찍었다가 제가 16,000원을 샀는데.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18,800원, 900원 이 정도까지 왔었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런 주식들, 좋은 주식들이더라도 너무 높을 때는 사지를 말고 이렇게 조금 눌러줄 때 뭐 한 11선, 21선까지 혹시 떨어지면 그리고 또 아무튼 너무 올라간 거는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미래 가치까지 다. 그 다음에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니까는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2차 전지나 폐건 전지, 폐배터리, 폐배터리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2025년만 돼도 불과 몇 년 안 남았죠. 세계 시장이 이제 한 600조 시장,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유럽에서, EU에서는 그게 법제화됐어요. 그러니까 건전지, 기존 2차 전지에서 재활용을 하라고 몇 %는 그 폐건 전지에서 축출해가지고서 재배터리, 그러니까 자원을 재생산해서 쓰는 거지. 그게 또 맞는 거죠.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 그 비싼 거를 그냥 다 그냥 이게 없애버리면 그게 안 되니까는 법제화를 시켰어요. 아예. 그러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은 이 2차 전지 시장 못지않게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 저점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폐건 전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기업체들도 다 해요. 삼성 SDI나 이런 데서도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최근에 많이 진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죠. 원체 사이즈가 큰 데고 이제 작은 데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 세력들이 개입이 돼가지고서 주가를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니까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높은 거를 늦게 진입을 하려고 그러면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제 만약에 아주 소량으로 보초 세우듯이 이렇게 지켜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러다가 또 이제 그럴 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 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차피 장기 성장성은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시세가 급등할 때 따라 사지 말고 약간 좀 불렸을 때 그때 이제 접근해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2차 전지 대장주는 다 알잖아요.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이게 그런 거는 이제 과거처럼 뭐 LG 화학이 과거처럼 100만 원 넘어가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이 축소가 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투자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에 납품하는 기업 또는 이제 특정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2차 전지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크게 나누면 그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서 대기업체 어떤 특정한 기술로 납품을 한다든가 그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기업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설계를 맞춰서 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을 해야 된다. 그런 보도를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그쪽에 작은 기업들, 그쪽에 관심 있는 기업들, 네. 또 실력이 좀 되는 기업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그쪽에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야죠. 네. 그러다 보면 작은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죠. 새로운 것들을. 네. 그래서 늘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떨어지면 언론사에. 앞으로도 계속 그쪽이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 지금 바닥이긴 바닥인데 사지는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약간 눌려있는 걸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태조 이방원 막 이런 키워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간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약간 좀 장기적인 그런 트렌드 관점에서 뭐 LNG선 발주가 많이 나오면서 뭐 2007년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한 2, 3년 정도 호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흐름이 좋다가 최근에 보니까 약간 좀 눌려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조선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샀을 때 8만 원 근처에서 샀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게 11만 7천 원까지 왔으니까 되게 많이 왔죠. 많이 왔죠. 예, 근데 뭐 더 싸게 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익이 엄청 많이 나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9만 5천 원까지도 안 떨어지고 9만 7천 원까지 떨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좀 9만 한 5천 원, 9만 원이면 좋겠어요. 그럼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에 안 올 것 같고 그래서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오늘 7천 원인가 그렇게 끝났을걸요. 그러니까 12만 3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 경우도 12만 원이나 11만 원이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11만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는 꽤 많이 올라갔었죠. 15만 원까지 올라가다가 요번에 17일 날부터인가 보호예수 물량 뭐 일부 풀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죠. 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은 어떻게 보세요? 조선 기자재 쪽은 많이 왔어요.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조금 크게 떨어졌죠. 조선 기자재 쪽들은 그것도 덩달아 뭐 그 조선주가 좋으면 그것도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죠. 너무 가팔르게 올라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어제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게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 종목들, 지금 말씀하신 일부 기자재 종목들은 오히려 지수가 3,000포인트 넘을 때는 안 움직였던 것들이거든요. 업황이 그렇지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쪽 섹터만 그 물량 많이 없이 급등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 키 맞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주다가 장이 이제 정상화되고 그러면 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이렇게 보시고서 그 정도 가격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또 태조 이방원 그 하면서 이제 태가 이제 태양광이고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이 주식들은 현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태양광은 원래 미국 태양광 쪽에 실적도 좋게 나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한번 급등을 했는데 원래 고전에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 바이든 공약이 그거가 있었죠. 이제 재생에너지, 그 환경 쪽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반짝였다가 바이든이 정작 당선되고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 태양광 쪽이. 그러다가 지난번에 또 이제 에너지 값이 원유값, 가스값이 급등을 하면서 같이 덩달아 올라갔다가 또 에너지 원유값이 떨어지니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8월 달에 7월 달, 8월 달에 그때 이제 태조 이방원 말 나오면서 이제 그
미국에서 실적이 가시적으로 좋게 나오니까 급등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유행을 타지 않나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 값, 그러니까 원유 값하고 가스 값이 안정화되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기는 당분간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트렌드 자체는 그쪽으로 가야죠.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고 지속적으로 그쪽은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조금 급등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는 게 뭐예요? 주가가 다시 떨어져야죠. 그러면 투자할 적이는 있는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어떤 이슈든 실적이 좋든 뭐든 해서 이렇게 한번 올라갔으면 지금 여기 우리가 태조, 이방원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그거는 어떤 테마성 있는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러면 이제 한번 볼 적에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그렇게 보고 이제 조선이야 2차 전지 조선은 네.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셔가지고 2차 전지는 떨어지면 언론사이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그쪽이 시장이 확장되는 국면이다 보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트렌드 자체가. 네. 그다음에 방산도 물론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약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때 바짝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때 폴란드 수주하고 이집트 수주하고 이제 그게 큰 역할을 조 단위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그때 이제 한번 반짝이었던 거고. 이제 그 유행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어 자체가 테마성이 있는 거. 장이 정상일 때는 그런 말이 안 나오죠. 다시 말해서 해먹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반짝일 때 있잖아요. 반짝일 때 그거를 말 붙이기 좋죠.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는데 그거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데 초기에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올라간 종목이 한신기계죠. 한신기계 저도 그 3,400원어도 사고 그랬는데 그 3,000원이 저점이거든요. 참 잘 알죠. 근데 그게 14,000원까지 올라가. 와, 진짜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는 요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뭐 그동안에 립 서비스만으로 그만큼 올라가. 수주를 받았다든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립 서비스만으로. 야, 그러면 그거 참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꽤 떨어졌는데 그것도 근데 저점에 뭐 4,000원까지 올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도 다음에 또 이슈가 나오면 또 이렇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잘 보시고서 일정이나 스케줄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디에서 원전 수주를 한다든가 뭐 그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이제 반짝인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이게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목들이 다 그래요. 일침파워, 보성파워텍 뭐 할 것 없이.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싸다고 사시면 안 되고 일정하고 스케줄을 잘 맞춰서 그리고서 지금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것도 있죠. 같이 떨어져.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가지고 잘 살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죠. 무턱대고 이거 앞으로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너무 낙관적인 전망으로 사시면 안 된다.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그 선반영이 돼서 미리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차트도 좀 잘 봐야 되고 기업이 과거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 그것도 좀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수혜가 있나 또 그 직접적인 수혜가 있나 그것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잘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하면 괜찮은데
무턱대고 뭐 테마주라고 그래서 다 같이 올라가는 네. 그 시기가 아니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태조 이방원 중에서는 확실히 좀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로 들어갈 만한 종목은 2차 전지겠네요.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 뭐 반도체 쪽 알아보긴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인터넷 플랫폼 네이버와 카카오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또다시 이제 신저가 부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두 개는 좀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건 뭐 언제쯤 반등할지 뭐 그 방법이 없어요. 그 참 어떻게 보면 한때 이제 국민주 같은 주식이었는데 맞아요. 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래서 카카오 제가 이 그래프 한번 좀 봤으면 해가지고 네. 카카오 이게 일본 그래프거든요. 일본. 네. 일본 그래프면 여기 저점 근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점 근처인데 단기적으로는 보면 아직도 그래프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주봉을 한번 볼게요. 네. 주봉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산 같은 모습 아니에요? 산? 그러네요. 산이네요. 그렇죠? 네. 여기서 또 올라타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물론 2000년도 금융위기 때 이쪽으로 더 보면 뭐 이야, 이거 많이 올랐네요. 진짜 많이 올랐네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때가 그때요. 우리 코로나 네. 팬데믹일 때 그때 액면 분할 요거는 액면 분할한 가격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때 이제 27,700원 뭐 3만 원이 채 안 되고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쭉 해서 17만 원까지 올라가죠. 네. 17만 원까지 갔으니까 되게 많이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산으로 보면은 여기가 기습이에요. 그죠? 이제 이쪽이 등산하기 전에. 네. 우리가 등산하기 전에 보통 뭐라 그럴까? 유원지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입장료도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는데 보면 거기에서 이제 조금 올라가다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하산을 했다. 네.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올라온데 맞은편 보면 또 거기도 이렇게 이쪽으로도 올라올 수 있지, 이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이렇게 여러 개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헤드 앤 숄더라고 그러거든요. 여기가 헤드, 네. 여기 어깨.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프로 보면은 속상하죠, 이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렇다고 팔지는 말고 지수가 조금 지난번에 2,530 갈 때 요만큼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 고비를 넘기고서 지수가 올라오면 이렇게 이제 반등을 해서 8만 원도 가고 뭐 잘하면 10만 원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기술주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미국의 그런 뭐 플랫폼 주식들 그런 쪽이랑도 좀 연동이 되어 있고 그렇죠. 그쪽이 약간 돌아서는 걸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속상해서 이제 추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사고 안 사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때 8만 원에 산 것 같은데 8만 원. 그래도 상당히 낮은 가격에 그렇죠. 샀잖아요. 8만 원에 사서 여기에서 본전 조금 플러스가 된 거거든요. 그랬는데도 지금 이제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요즘 여기쯤에 사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쯤. 여기서 쭉 이렇게 낙하산 타듯이 쭉 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이긴 바닥인데 사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거에 몰빵을 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속 엄청 상하시죠. 그래서 뭐 가까운 지인들 이렇게 보면은 진짜 40%, 50% 이상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많아요. 어떤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보면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가 좀 심하겠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상반기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잘라주지를 못해가지고. 탁 손절하고서 그냥 탁 집어 던졌어야 돼. 그래서 이게 과감해야 돼요. 자를 때 팍 잘라버려야지. 질질 끌려가다 보면 그냥 헤어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한번 타이밍을 놓치면. 예.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큰 사이즈는 원래 이제 작년 벌써 7월부터 비중을 90%를 줄인 거예요. 90%. 10%인데 이제 10%도 이제 보통 크죠. 네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는 크게 별로 이렇게 저기가 없는데 이제 개별 종목도 쉽지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좀 받지. 주식 투자가 늘 스트레스를 줘요, 이렇게. 그렇죠. 좋을 때도 있지만 좋을 때는 일반 분들이 좋을 때는 이제 10년에 한 번. 다시 말해서 주식을 잘 몰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럴 때는 10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외에는 다 어렵죠, 뭐. 확실히 이게 주식 투자를 뭐 그냥 뭐 불로소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신 노동이거든요. 그럼요. 이 다이어리 보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쓰고. 일지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20년 넘게 써. 와. 그래서 반성에 반성을 하고 이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동안 또 일반 투자자들은 정말 주식을 대충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그렇죠. 정말 이렇게 30년 넘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12월 달에는 어떤 주식들을 봐라. 11월 달에는 어떤 주식을 봐라. 미리 써놓은 거죠. 그럼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뭐 기사라든지 리포트라든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좀 이렇게 아이디어 얻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정보를 봐라. 뉴스 될 만한 것들은 다 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캐치하는 속도가 빠르죠. 이게 뉴스거리, 이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제 SNS도 잘 되어 있고. 그러니까는 뭐 특히 미국장이 새벽에 끝나면 곧바로 분석해서 올라오잖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그 다음에 리포터 같은 경우도 많이 보고, 또 이제 경제 기사도 많이 보고, 일상적인 것도 좀 많이 보고, 또 이제 수시로 주식을 하는 외부 활동이 없을 때 장중에 티커창에 올라오는 뉴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활용을 좀 많이 하고, 또는 이제 증권 사이트들 있잖아요. 팍스넷이나 네이버 증권이나 뭐 이런데 토론방이나 뭐 이렇게 강추방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 좀 올라갔으면 해가지고 막 여러 재료들을 올리는 거 그런 것들 좀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너무 많아서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이제 수십 년 주식 시장을 봐왔고 그러면서 과거에 어떠한 패턴이었었고 어떤 시기였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상상도 하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상상도 해가면서 이제 주식 투자 분석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싸면 사라 그런 얘기예요. 자기한테 꼭 돈 벌어주는 주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앞서서 반도체 좀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좀 알아봤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시가총액 사이즈를 크게 차지하는 게,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자동차, 바이오 이런 주식들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현 시점에서 뭐 올해 정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약간 투자 매력이 높은 대형주는 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동차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기아차, 현대차가 절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상장된 거는 뭐 그것밖에 없잖아요. 지금 쌍용차는 거래 정지 중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기아차 전기차가 이번에 제네시스 같은 경우 미국
북미 지역 석권을 하다시피 하고 또 그 전기차가 폭발적으로 인기가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도 8만 원이 넘잖아요. 그 8만 원 넘는 가격이 지수가 지금 2,400 왔다 갔다 하는데 8만 원이 넘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선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아차 싸면은 사라 그런 얘기예요. 기아차 싸.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선호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요? 네. 기아차가 실적도 좋은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싸잖아요. 절대적인 그런 가격이. 객단가. 이게 밸류에이션 말고 뭐 PR이나 그런 것보다도 절대적인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가치 투자하는 기관 투자가들한테. 그런 분들한테는 중요한데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객단가가 중요한 거예요. 객단가. 그렇다고 너무 싸구려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아무튼 그 기아차가 실력이 좋아요. 그리고 나한테 익숙하니까. 이게 투자를 하다 보면 자기한테 꼭 돈 벌어주는 주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진짜. 구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봐도 저건 빠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사가지고 수익을 여러 번 많이 냈죠. 오늘도 떨어질 때 대놨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져.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갖고 있고 저건 떨어지면 무조건 지난번에도 이제 몇 차례 있었죠. 요번에 떨어졌을 때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을 때는 유럽에서 그 리콜 사태 났을 때 그때 한번 급락을 했었고 최근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든이 서명했죠. 그러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된 차에만 보조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급락을 했을 때 얼씨구나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샀죠.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악재가 나오면 이거 주가 계속 빠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업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가라 그러면 참 힘들겠다 그 생각은 해요. 이 나라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그래 또 거기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바이든 왔을 때 직접 그냥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게 뒤통수 치듯이 그냥 또 홀라당 걷다가 근데 미국에도 현주 공장들 있잖아요. 시차는 있겠지. 시차는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빨리 그쪽에를 가동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분기 정도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 회사의 실력을 믿어야죠. 그 어려운 속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현대차가 하루아침에 현대차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주식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주식이라고 그러지만은 회사잖아요, 기업. 그 기업을 법인이라고 그러죠, 법인. 한문으로 쓸 때. 법이 인정한 인격체예요. 그 기업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기업이 잘 돼야지 거기에 기업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먹고 사는데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기업이 안 돼봐.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다 망해버리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피나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 자리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주식시장이 어렵고 그러지만은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그 네이버 카카오도 하루아침에 거기까지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돈이 축소가 되고 뭐 그래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지금 입장에서 그 기업들을 믿고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미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공장이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한두 분기 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정리를 잘하세요. 제가 옆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니까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뭐 폐배터리, 그다음에 뭐 태조 이방원, 그 자금이 축소되는 그런 긴축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종목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것도 기술주거든요.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바로 로봇주입니다. 몇몇 로봇주들은 여전히 뭐 최근 하락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로봇주? 그거는 네. 당연한 거죠. 그거 네. 이제 지금 시장 가장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지금 시장이 돈이 축소가 됐다 그랬죠. 네. 투자금 자체가. 그러니까 예탁금이라고 해도 되고 예탁금도 많이 나간 거고 네. 은행에 가만히 놔둬도 3.5% 이상 4%까지도 주는데 주식해가지고 지금 이 어려운 장에서 4% 수익 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제한된 돈으로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로봇 테마 쫙 올라가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근데 로봇은 반드시 필요해.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로봇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도 있고, 우리 가정용 로봇도 있고, 뭐 사람의 손이 안 닿는 곳 이런 데도 로봇이 필요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를 만들 때 물론 이제 육상에 끌어올려서 만들지만 배 밑바닥 밑에서 작업을 하든가 그런 거는 사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을 써야 된다. 군사 로봇 전쟁하는데도 사람이 위험물 뭐 지뢰 탐지하고 그러는데 사람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죠. 로봇이 가서 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에 식당에서 사람을 못 구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일부 식당에 가면 지금 로봇이 이거 음식 딱 해서 갔다 오면 쭉 가잖아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네, 많이 봤어요, 저는. 많이 보고, 심지어 셰프가 단순한 거 입력을 시켜놓으면 조리까지도 하는 거, 이게 TV에서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봇이 곳곳에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특히 이제 대기업체들, 그러니까는 인건비 문제도 발생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예 로봇으로 대체를 해놓으면 단순한 거. 우리 TV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기계로 그냥 조립하고 뭐 이런 걸 다 로봇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로봇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는 이 로봇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열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2월 달부터 이제 올라갔을 때는 이제 로봇, 싼 것들이 많이 올라갔죠. 로보라든가 유신 네. 로봇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갔고, 지금은 이제 삼성 같은 데나 현대차 같은 데서 이제 로봇의 태스크포스도 만들고서 직접 투자에 나선다 그러니까는 그거에 관련된 기술력하고 실력이 있고 또 실적도 괜찮은.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객단가가 조금 비싼 주식.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약간 몇천 원짜리가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약간 몇만 원짜리야. 그러니까 그 직접 그 회사들하고 관련이 있는 또 연관성이 있는 수주 실적이 있다든가 과거에 그랬던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지켜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높을 때 말고 조금 계속 한 종목이 조금 많이 올라갔죠. 유일로보틱스인가요? 예리하게 잘하시네. 네. 그러니까 그 종목은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는 로봇 주식들을 쫙 이렇게 관심 종목에 뒀다가 조금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어떤 기업하고 대기업체, 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 해서 좀 아주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그래 놓고서 축소시키는 거예요. 축소시켰다가 그것들이 높을 때 말고 뭐 한 21선까지 떨어지고 쉬고 있을 때라든가 또 다른 종목 말씀드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2차 전지나 뭐 그런 것처럼 그 주가가 확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는 든가 그러라. 지금은 조금 너무 높아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지금 투자하기는 그렇다는 얘기죠. 좀 기다렸다가 아주 좀 이렇게 눌림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뭐 그러니까는 그것도 잘못하면은 원전주처럼 될 수가 있어요. 원전주. 아직은 막 실적이 막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하락장을 틈타서 앞에서도 조금씩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라도 약간 좀 괜찮은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스몰 캡들은 얘기하면 확 올라갈 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저는 대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늦게 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혹시 매수했다가 철 지나서 나중에 떨어지면 이제 저 원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 외부적으로 악재가 나왔을 때 이제 매수를 해놓는다든가 또 제가 매수하는 종목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인데 주가가 지난번 지수가 2,500 예를 들어서 2,530 갔을 때 16,000원 했던 주식이 지금 13,000원이에요. 그러면 살만하죠. 3만 원도 막 넘었던 주식인데 2만 원까지 왔어요. 그래도 살만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 그런 거 찾아보면 꽤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겨울 때 되면 나중에 애플카도 말에 한번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애플카가 뭐 2024년에 이제 아직 그 회사도 정해지지 않고 그랬다는데 그 관련 주식 해가지고서 많이 올랐던 주식들 중에서 한 2개 업체 정도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주식이 바닥을 제가 확인하는 방법 그거는 이제 다른 채널에서도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악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바닥인 거예요. 꼭지는 뭐냐면 호재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더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게 꼭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온갖 악재가 막 나오는데 저놈의 주식은 보니까는 3,000원 이하로는 안 떨어져. 그러면 3,100원에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딱 정확하게 맞출 필요가 없이 어떤 꽤 괜찮은 주식인데 2,500원, 2,3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 그 과거에 이렇게 봤더니 뭐 그래도 그 바닥 대비해가지고 50% 이상 올랐던 적이 있네. 이렇게 살펴보시고 회사가 상폐되거나 뭐 재무적으로 너무 나쁘지 않고 또 이제 지금 또 연말로 가면 이제 결산법인들 4회기 연속 영업 적자고 그러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래서 최근 3년 내에 영업 흑자가 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제 관리 종목으로 안 넘어가잖아요. 전환사채 발행한 게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고 또 유상증자 요번에 얼마 전에 그 500% 800% 무상증자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물량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약세장에서 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아주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반드시 유상증자, 무상증자든 나오는 거 확인을 해야 돼요. 날짜를 꼭 그 공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괜히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물량이 나와가지고서 그냥 주가가 10%, 20% 급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전환사채 물량 그런 것들 이 발행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 전환되는지까지 다 파악을 하셔서 투자 이제 그러고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렇게 찾아보시면 꽤 괜찮은 종목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지금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는 장의 성격을 파악하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많을 때는 그냥 어떤 테마로 해서 바이오 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이오도 개별 기업이 실적에 의해서 또는 이슈에 의해서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장인 거예요. 얼마 전에는 이제 미국에서 그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일부 바이오들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항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에서는 장기 투자가 안 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 개념을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섹터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미포조선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게 꽤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다가 떨어질 때 그냥 확 꺾여서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키 맞추기.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면 오버슈팅하면 네. 급락하기 마련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시고 그래도 지금 장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너무 저점에 살려고 그러면 또 못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지금 지수 자체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사채라든가 유무상 증자한 물량만 안 나오면 크게 떨어질 일은 없어요. 추가로 크게 거기에서 기껏 떨어져 봤자 뭐 한 5%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러니까 분산 그런 데서 일부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이렇게 같이 턴할 수 있는 종목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놔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또 대표님 모셔서 또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일단 긍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지금 바닥권에 위치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전에 막 코로나 때 시대처럼 돈 유동성이 막 무한적으로 공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긴축의 시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한정적으로 돈이 몰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번에 나와서 말씀해 주신 섹터, 뭐 폐배터리나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에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즉 그렇게 뭔가 좀 확실히 이슈가 있고 성장성 있는 그런 쪽에서 지금 늘어지 마시고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잘 여러분들이 기회를 포착하신다면은 또 이런 힘든 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남석환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